네, 오늘 강의는 마침 또 2022년 한중 인문학 포럼에서 제 강의와 관련돼서 한중 인문학 강좌와 연관돼서 함께 이어지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는 제국에 대한 역사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아시아 최초의 제국이었던 진안 제국의 그 출현, 또 황제 지배 체제, 그리고 그 역사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제국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죠. 그래서 제국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제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국의 진안 제국, 또 몽골 제국, 대영 제국, 또 20세기 미국과 또 하나 21세기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 제국에 대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국의 요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도 해봤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미 공유했었던 제국이라는 것은 수많은 이민족과 이교도와 그 외국의 영역을 통합하는 과정, 그것은 군사적 통합을 포함하고 복속을 통해서 확대된 하나의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제국은 통합성이 가장 큰 고유의 특징이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얻게 된 것은 광대한 영토라고 했는데, 과연 제국의 영토가 절대 기준이 어느 정도의 평방킬로미터 이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지만, 가령 우리는 중국 제국의 경우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던 진이 300만 평방킬로미터 전후의 영역을 역사 이래로 가장 거대한 영토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했던 역사를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이것이 한제국에 이어지게 되면 약 6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이것이 중국이 이민족 왕조 이전까지 가장 확대될 수 있었던 외지의 영역까지 포함했었던 그런 제국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간성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가장 전형적으로 로마 제국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대영 제국, 또 사실은 13세기 몽골 제국의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경우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한계를 이미 얘기한 것처럼 불과 10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통합된 영토, 굉장히 광대하죠.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제국이 아니었던 중요한 요인은 시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 시간이라는 것도 절대 기준은 없다고 그랬죠. 30년, 60년 혹은 1세기가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가장 그 경우에 있어서도 천년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서서히 붕괴되었던 제국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안 제국의 진은 상당히 단명했던 제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 시간 왜 우리는 진을 단절된 제국이 아니라 한과 연속선상에서 보느냐? 그것은 시황제가 구상했던 통일제국의 구상이 결국 한제국에 가서 역사적으로 정착이 되고, 전한 후한 400년에 걸쳤던 한제국이 고대 제국의 완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성과 더불어 하나의 거대한 체제가 물적 인적 자원을 포함하여 모두 집권성을 이룰 때, 즉 중앙 집권성을 이룰 때 이것이 제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장기간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영위하고 있고 수많은 다민족과 다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제국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결국 이 통치의 시스템이나 통치의 기제가 결국 우리들의 관심사고 제국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왜 제국인가? 로마 제국은 어떻게 천년 제국을 완성했는가? 진안 제국은 또 어떤 점에서 제국의 의미를 갖는지, 그런 점들을 역사학자들은 집요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국의 요인만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제국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위대했던 제국들의 공통적인 여러 특징들을 좀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동시대의 그 제국은 동시대에 공존했던 주변의 수많은 문명을 완전히 압도하는, 도미넌트하는 그런 선진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 문화적으로 가령 이제 진한 제국의 경우는 당시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방대한 기록의 문화, 경사 문화, 그리고 정교한 또 방대한 문서 행정, 이 문서 행정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학계에서 매우 주목하는 점이고 우리는 진한 제국의 문서 행정의 실체를 좀 이따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법률 제도, 율령이죠. 도량형의 통일, 역법의 통일,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야금술, 청동과 야철 기술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가령 우리는 진한 제국의 한이 한반도 북쪽에 당시 조선에 세웠던 광역 행정단위인 한사군을 설치했고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낙랑군 지역에서 최근에 목간들이 출토가 되면서 한반도의 북쪽이 바로 이 즈음에 중국의 행정 시스템에 편입이 되고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고조선의 유적지에서 한나라 시대 때의 행정 문서들이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선진성, 우리는 이거를 역추산을 해서 오늘날의 경제 규모가 결국은 그 국가의 국가 경쟁력의 큰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GDP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 분포와 GDP를 산정해서 2000여 년 동안 세계사적인 GDP의 규모를 역추산해 보았던 그런 통계들, 물론 이 통계는 매우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대개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많이 포함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2000여 년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GDP를 갖고 있는 지역은 결국은 중국과 인도 지역이 전 세계 GDP의 거의 60, 70%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경제 규모의 기준이라고, 일종의 규모의 경제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산업화 이후에 결국 서구 열강에 의해서 역전이 되고 우리는 근대 이후에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압도적인 GDP를 차지하고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약 30, 40%를 상회하는 GDP 규모를 가졌던 그런 현대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날 세계 GDP의 양분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체제가 세계 경제 규모의 약 23%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다시 말하면 중국은 과거의 자신들의 규모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우리는 고대 진한 제국의 압도적인 선진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와 더불어서 포용성과 개방성, 사실 위대한 제국들은 수많은 다민족과 다문화를 포용했던 그런 개방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역사를 오픈 임파이어라는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발레리 한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역사를 적어도 해금 정책, 즉 쇄국 정책 이전까지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오픈 임파이어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투영하는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만은 발레리 한센 자체가 동서교류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역사는 개방과 폐쇄가 교차했던 것이 중국의 역사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폐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공 질서를 통해서 주변에 조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광대한 제국은 거의 자립적이고 충족적인 하나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물론 많은 역사서에서 주변의 민족에 대해서 충실한 연구 보고서, 민족지적인 보고서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 자체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쇄국적인 또 폐쇄적인 제국이었다. 일종의 클로스드 임파이어가 좀 더 맞는데 다만 이제 중국의 당나라 그리고 이민족 왕조였던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원나라 같은 이런 이민족 왕조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던 그런 제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역시 또 몽골 제국 같은 다민족 국가가 굉장히 개방적인 제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진안에 비해서는 수당이 상대적으로는 또 개방이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국의 특징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제국의 특징,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목하는 제국의 특징은 바로 문명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허브가 무슨 뜻이죠? 허브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반장 TA 이시연 양은 허브가 무슨 뜻이에요? 들어봤던 표현이야? 허브. 이게 뭐 일종의 전산 용어 같은 거죠.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집적돼서 허브를 통해서 다시 재분배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허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일종의 역사의 문명의 허브라는 측면으로 보면 제국들이 바로 문명의 허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시공을 연결하는 문명의 허브 역할. 바로 제국은 그 제국 이전의 수많은 문명들의 그 문화적 요소들을 수렴하고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유지하는 시스템 동안 이 문명이 발전하다가 제국이 해체된 이후에 그 제국의 수많은 헤리티지, 즉 유산을 그 이후의 문명들이 전수받고 계승한다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제국의 유산이라고 보는데 제국이 그런 문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명의 허브라는 관점에서 제국에 대한 비교사적인 연구가 활발한데 가령 우리가 고대 제국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이고 서양의 지중해 유역의 로마 제국과 동아시아의 진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고대 제국을 최근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비교사적인 연구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의 장소와 로마의 정예병에 로마 군단을 이끄는 마치 카이사르 같은 장소와 진시황의 병마용경에 발견된 그런 장군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학생들도 질문을 해요. 선생님, 만약에 로마와 진시황제의 군단이 충돌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공존했으니까 누가 과연 승리했을까요? 하고 아주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해요. 이제 로마와 진한제국은 서로를 인지하고 인식했지만 교육을 통해서는 교류했지만 직접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충돌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제국의 공통점은 강력한 군사적인 그 군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비교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중간에 그림을 보면 로마의 기축통화로서 항상 당대에 위대했던 제국은 동시대의 경제 중심으로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발행하는 거죠. 당시 지중해 유역에는 로마의 금화나 동전이 그리고 진한제국에서는 바로 진의 반량전이나 한나라의 오수전이 당대에 유통되는 기축통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아예 독일의 유명한 출판사죠. 디 그로이터에서 나오는 로마 시니카라는 이 책이 발간이 됐는데 로마 시니카 무슨 말이에요? 로마와 중국이라는 얘기죠. 이 책은 고대 로마 제국과 중국 진한 제국에 대한 일종의 비교사적인 그런 연구자들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시리즈로 이것이 발간되고 그러는데 호응이 좋아서 그랬는지 두 번째가 올해 2022년 7월에 발간 예정인 Empire and Politics in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동서문명의 제국과 정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바로 로마 시니카의 두 번째 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발간이 될 정도로 지금 주목을 받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저도 우연히 참여하게 돼서 이 책이 이게 지금 디 그로이터 두 번째 제국과 정치라는 이 책인데 저에게도 섭외가 와서 제가 여기에 게재된 논문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실린 제 글의 주제입니다. The Character and Heritage of the 진한 Empire, 즉 진한 제국의 특징과 그 유산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 유산이 뭐냐, 이게 제가 기고했었던 이 논문의 주제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그리고 이 한중 포럼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난 시간 봤던 Concepts of Empire, 제국의 개념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제국을 구성하는 요인이 뭔가,
The Factors of Empire 이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The Features of Empire. 그리고 위대했던 제국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저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Heritage of 지난 인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글에도 실었습니다. 나중에 발간이 돼서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지난 제국에 있어서 과연 이 위대했던 제국은 바로 문명의 허브 역할을 했던 것이 저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로마 제국에게 영향을 준 그리고 로마 제국이 흡수하고 통합한 그 전 시대의 문화의 유산들은 무엇이었을까? 많이 있겠죠. 이로 열거할 수 정도로 많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그 기존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포함하고 있는 오리엔트 문명의 유산을 로마는 수렴했습니다. 바로 이집트와 오리엔트 문명의 그 지역을 로마가 하나의 제국의 영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흡수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그레코로마의 전통의 서구 문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화를 로마는 온전히 매우 충실하게 이 유산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의 후반부, 바로 제국 직전까지 갔던 알렉산드로스의 그 헬레니즘의 문화, 오늘날 우리는 서구 문화의 두 축이 있다면 바로 헬레니즘과 또 하나를 뭘 꼽죠? 기독교 문화의 헤브라이즘을 꼽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양축이라면 하나는 그레코로망의 이 헬레니즘,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그들의 식민지였던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종교, 탄압하고 박해하다가 공인하다가 심지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던 그 헤브라이즘의 이 기독교 전통을 로마는 온전히 흡수하고 바로 이 로마 제국과 더불어 기독교는 서유럽의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고 문화유산이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한 게 로마예요. 이런 걸 저는 바로 문명의 허브 역할이라는 거죠. 만약 흡수 통합은 했는데 이 로마 제국이 후대 역사에서 계승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제국이 아니었다면 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 로마의 유산은 서구 문명의 유산으로서 온전히 계승되고 바로 이어져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로마는 대략 서로마 제국만을 얘기하지만 서로마 제국, 즉 로마가 수도였던 서로마 제국 이후에도 동서교회가 갈라진 이후에 바로 지금의 그 이스탄불, 즉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했던 바로 동로마 제국이, 이건 편의상 동로마지만 모든 공무서는 그냥 로마 제국일 뿐이었어요. 동로마가 1000년을 이어가고 그리고 유럽인들의 정체성, 왜 EU라는 것이 통합이 됐겠어요? 사실은 로마 제국 이후에 어떠한 제국도 통합된 적은 없었죠. 모두 로마 제국의 유산을 계승하고 싶었으나 로마 같은 제국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이다, 나폴레옹 제국이다, 모두 제국을 자처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제국은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고 사실은 그레코 로망을 다시 부활하자라는 중세 르네상스 운동은 바로 그레코 로망의 유산을 가장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문예 부흥의 운동이었고 결국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한 제국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경제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목적에 의해서 형식적이지만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EU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그나마도 로마 제국 이후에 바로 유럽의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로마는 정말 문명의 허브 역할을 했는가? 서양의 역사에서는 단연 로마야말로 서구 문명의 허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지난 제국은 과연 어떨까? 네, 저도 이런 점에서 이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정말 지난 제국은 고대 제국이자 문명의 허브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난 제국 이전에 군주지배 체제에서의 왕의 통치 그리고 하늘에 대한 천자의 개념, 이것은 이제 황제 등장 이전에 했었던 군주 체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지난 제국은 그 왕과 천자와 제천화 의식을 계승해서 진시 황제가 처음으로 황제라고 하는 새로운 군주를 만들어냈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군주이면서도 왕과 천자의 개념을 온전히 또 포함하고 있는, 계승하고 있는 그런 군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황제가 지배하는 것을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간적 정체성. 지난 제국이 등장한 이후에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영역의 바운더리를 처음으로 설정하게 되고 그거를 가시적인 토목건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장성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장성을 통해서 북방 한계선까지 포함하여 공간적 정체성을 확장하고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공간적 정체성은 역대 왕조마다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지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제국의 영역, 이 공간의 대략적인 아이덴티티는 바로 지난 제국에 의해서 거의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 오늘날 중국인들은 자신을 가리켜 한족, 한자, 한문, 한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의 계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중국을 많은 문명들은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 차이나는 바로 진시 황제의 치인이라는 데서 그대로 계승됐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제국 이후에 오늘날 중국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 지난 제국에서 거의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가끔 당나라 사람이라는 당인 이런 표현들도 나오지만 한이 결국은 지금의 한족의 계보를 잇는 것 같습니다. 진시 황제가 했던 통일 정책, 도량형, 화폐, 율령, 문서, 기타 등등의 수많은 사회적 통치 기준으로서의 여러 기제들을 시황제가 통합을 했는데, 이 통합정책이라고 하죠. 통일정책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도량형을 개정하면서 또 화폐를 개정하게 되면서 이 통일정책을 계승하게 되는 거죠. 물론 문자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한자를 계승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제국은 법가를 중용했지만 한제국에 가서 법가를, 사실 냉정하게 법가를 운영하면서도 한무제는 겉으로는 육아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우리는 명실공히 역대 왕조가 육아국가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법 외유라 그래서 안으로는 법가를 운영하면서도 또 겉으로는 육아를 표방하는 이런 양면적인 유연성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난 제국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역대 왕조에서 유교적인 정책은 한 번도 그 헤게모니를 흔들린 적이 없고 청말까지 근대 교육제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유교제도와 과거제도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정사의 편찬이 결국 그 당대의 국가의 관습 편찬된 공식적 정사가 편찬된 것이 한무제 때의 사마천의 사기인데, 이것이 결국 역대 왕조에 걸쳐서 무려 25개 청말까지 25사라는 방대한 역사의 편찬, 이게 사실은 저에게는 경사문화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인 역사 편찬, 즉 정사의 편찬이 지난 제국에 큰 유산을 남겨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기의 편찬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도 정사 편찬의 전통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명의 허브가 바로 위대했던 문명들의 또 하나, 그리고 문화사적인 의미에서 바로 중요한 제국의 특징이다,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제국 내의 이 다원적 문화, 그것을 용인하고 융합하면서 운영되는 이것이 제국인데, 만약 이런 문화적 허브나 다원성을 용인되지 않고 매우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정책으로 전환되게 되면 대부분 제국들은 건강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 제국들은 붕괴되거나 영원한 제국도 없고 결국 제국들은 붕괴가 되는데, 결국 위대했던 제국들은 대체적으로 뭐냐? 바로 그 다원성을 오히려 풍요한 문화의 원천으로 활용하면서 위대한 문화를 재창출해 갔던 것이 바로 위대한 제국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점에서 20세기의 미국, 제가 지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걸쳐서 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업 전반부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20세기의 제국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는 여러분들은 제국이라고 할 만할까요?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인문학에서는 정답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미국은 어때요? 20세기 제국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지난주와 이번에 걸쳐서 제국의 요인과 특징들을 쭉 이렇게 한번 봤는데 미국은 어때요? 제국인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유엔의 경우는你觉得呢美国是那个20级的那个帝国或者我认为美国是多元性的、多民族的，多色彩的国家。还有帝国，对，它是一个，你同意不同意？我同意。同意。아, 예, 우리 유학생의 경우는 미국은 제국인 것 같다라고 동의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뒤에 학생은 자네가 생각할 때 미국은 제국인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미국이 넓은가요? 광대해요? 광대하죠. 960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나라. 이것이 수많은 원주민과 또 조금 다르지만 수많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문화가 통합되면서 미국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점에서는 원주민에 대한 약탈의 역사일 수도 있으나 서부 개척을 하면서 확장된 굉장히 광대하죠. 군이 생각할 때 미국이 어떤 점에서 제국이라고 동의해요? 또 다원적 문화로 대표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입니다. 그럼 문화적으로 미국은 문명의 허브나 어떤 문화적으로 확실히 압도적인 그런 선진성이 있나요? 일단 여러분들 미국이 선진적인가요? 네. 엄청나게 압도적이죠. 그래서 미국은 19세기적 식민지의 제국은 아니에요. 이제는 식민지적 제국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19세기적 제국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제국은 아닌데 오늘날 미국을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은 글로벌 임파이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뭐냐면 전 지구적 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백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나 위성들이 미국이 쏘아올린 위성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집적하고 파악하고 있어요. 역사상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이걸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었던 거죠. 이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과학과 기술력에 기반한 20세기의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 세계 5대양의 미국의 항공모함이 순시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미국을 베이스드 임파이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지금은 이제 3위 국가가 됐지만 여러분들 세계 2위 국가 일본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본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유럽의 맹주 역할하는 독일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있어요. 전 세계의 미국의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100대 또는 500대 기업에 미국의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모든 양적 지표에서 압도적인 20세기의 제국인데 다만 이제 문화적으로는 동의하느냐? 거기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소위 대중문화나 할리우드라든가 미국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문화가 선진적인 세계 문화의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에선 20세기 중반까지는 회의적이었는데 오늘날은 미국의 문화가 경쟁력이 되고 돈이 되고 전 세계 문화 사업을 장악하고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구글과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자유롭지 않죠. 이게 다 어디에 기반한 거예요? 미국의 자본에 기반한 우리의 지금 모든 문화 콘텐츠의 중심을 양산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물론 그것은 지난 시대의 귀족과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했던 문화와는 다르지만 20세기 이후에 그런 대중문화에 기반한 미국적, 저는 그런 점에서 미국은 20세기의 제국이라고 하는데 단연 부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많은 학자들이 다가오는 21세기의 중국이 과연 제국인가라고 할 때 역시 저는 양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과연 중국이 21세기의 중국이 경제력이라든가 다른 군사력 외에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만한 어떤 시대적 글로벌 스탠다드의 모범적인 제국인가? 모범적인 제국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지 모르나 21세기의 중국적 제국이 후대의 문화적인 유산을 즉 문명의 허브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위대한 문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라든가 가장 그거의 핵심이 되는 인권의 존중, 생명권, 언론 자유, 그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아직 중국은 글로벌 스탠다드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21세기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앞으로도 논의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국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지난 제국이 과연 어떤 점에서 고대 제국의 완성체인가를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에 백수십여 개로 나눠져 있는 많은 도시국가 체제가 있었으나 이것이 기원전 3세기 중반이 되면 약 10여 개의 국가로 압축되는데 여러분들은 춘추전국 시대가 분열의 시대라고 그동안은 생각했지만 마치 분열의 시대 그러면 통합되어 있던 국가가 분열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는 통합으로 가는 과정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백수십여 개의 국가였던 별도의 독립적 도시국가가 이게 분열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도시국가로 산재해 있던 거예요. 마치 그리스의 폴리스 공동체처럼. 그러나 이것이 점점 몇 개의 강력한 읍들이 국가 정도의 규모로 통합돼 가고 힘없는 작은 읍들은 멸망당하게 되면서 10여 개 국가로 압축돼 갔다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춘추 전국의 역사였고 결국 기원전 221년 7개의 나라로 압축돼 있던 전국시대 3세기 후반 바로 동쪽 끝에 있는 진나라와 그다음에 서쪽 끝에 동쪽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그리고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로 되어 있는 동방육국을 10년에 걸친 기원전 230년부터 진의 젊은 왕이 정복전쟁을 감행하게 되면서 마치 알렉산드로스의 10년 정벌전쟁처럼 10년의 정복전쟁에서 마지막 초와 제를 멸망시키게 되면서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 바로 진이라고 하는 체제가 등장하게 된 거죠. 우리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역사상 처음 동아시아의 제국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중국 역사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왕조는 바뀔지언정 시황제가 구성했던 통일제국은 반복 교차되면서 이 통일제국과 황제지배체제는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2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바로 중국의 역사의 방향을 규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동아시아 최초의 제국의 의의과 출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이 제국의 출현은 500여 년에 걸친 춘추 전국 시대의 점진적인 변화와 총체적 역사 과정의 마지막 규결점이자 결정체였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천년제국 같은 로마 같지는 않으나 무려 500여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으로 갑작스럽게 진시황제의 통일제국이 등장한 것은 아니죠. 그 과정에 수많은 영토의 통합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군연제도 이제는 지방의 제후를 파견해서 땅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태수와 현령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중앙의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바로 군연제도를 운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모든 권력의 정점에 새로운 군주, 황제라고 하는 새로운 군주가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황제 지배 체제를 운영하게 됐어요. 이 한 사람이 모든 몇천만 명의 인민을 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뷰로크라시, 즉 관료제도를 통해서 그 관료제도를 통해서 제국을 운영했다. 동시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정교하고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관료제도를 운영했던 것이 진이었음을 오늘날 연구자들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2200년 동안 역사를 규정했다는 것은 역대 왕조가 이 진시황제의 구상을 다시 계승하고 답습하면서 조금씩 진화시키면서 발전하게 됐는데 바로 중앙집권적 황제지배체제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편호제민지배체제 즉 소농 단위로 재편하고 균등한 토지를 나눠주고
경작을 시키고 조세를 걷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편호제민 체제를 말하는 거죠. 경제, 화폐, 도량형의 통일, 그리고 오늘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 제국은 어떻게 운영됐을까? 강력한 군사력,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 연구자들은 방대한 문서 행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유산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이, 자신이 살아온 삶이, 개인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역사체가 경험한, 역사적 공동체가 경험한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한 유산을 준다는 거죠. 마치 비록 불완전한 통일이지만 한반도에서 신라가 고구려백제 신라를 통합하고 반토막 같은 한반도 일부 지역이지만 통일을 시켰다 그러죠. 통일 신라가 불완전한 통일 같지만 신라가 통합했던 역사의 경험은 그 이후에 한반도에 통합된 국가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정통성이지 않고 분단된 것을 바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바로 통합의 역사를 당위로 여기게 되는데, 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될까? 왜 우리의 국시가 통일이죠? 같은 민족이니까? 그 민족이니까 통일돼야 된다는 것이 근거인가요?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통일 신라 이후에 우리는 통합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분단된 역사가 있더라도, 후삼국이 있더라도, 남북한이 분단이 돼도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당위를 부여한 것은 바로 역사의 경험이에요. 바로 진시황제가 불과 10여 년 만에 끝난 제국 같지만 시황제가 통일제국을 출현시킨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중국 역사에는 통합된 제국이 역사의 당위성을 부여해주게 되면서 지금 대만과 홍콩은 이제 통합이 됐지만 대만과 중국이 양안 체제가 분단돼 있지만 통합되고 통합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합됐던 제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당위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역사적 경험은 매우 중요한 바로 유산을 남겨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출현한 첫 번째 제국이 그 근거지가 어디냐? 황하유역이었어요. 이것이 저는 황하유역의 화북 중심의 역사관을 매우 중요하게 정립시켰다라는 거죠. 만약에 장강유역에 근거한 정치체제가 통일제국을 만약 출현시켰다면 중국의 역사의 헤게모니가 장강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중국은 초기 국가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또 이번에 통일제국이었던 진나라, 한나라 모두 대부분의 역대 왕조가 결국 황하유역에 기반한 정치체제가 통일제국을 수립하게 되는 그 역사적 당위를 누가 줬느냐? 이번에 제국이 화북 중심의 역사관을 정립하고 심지어 신화마저도 황하유역 중심의 신화로 재편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 동남쪽에 치우천왕은 황하유역의 누르황자의 황제와의 일대 전쟁에서, 신화 얘기죠. 결국 황제가 승리하고 치우가 패배했다라는 이런 신화적 모티브는 사실은 제국이 등장한 이후에 황하유역 중심의 역사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화도 화북 중심의 신화로 재편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제국의 의의를 남겨주면서 등장한 제국. 그러면 우리는 그 제국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그 제국을 운영하는 황제 지배 체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앞서 제국은 그 전때 있었던 군주, 킹덤 체제의 킹을 계승하고 하늘의 아들이라는 천자의 개념을 계승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초기 국가 상나라의 군주, 그걸 갑골문의 왕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을 우리는 학기 초에 배웠었죠. 그러니까 초기 국가의 최고 군주를 중국에서는 이 갑골문자의 왕이라 썼어요. 지금 여러분 보는 이 거대한 동물의 뼈에 새겨져 있는 세 가지의 전복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점을 치고 거기에 기록한 내용인데, 이 점괘의 내용은 왕의 출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신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갑골문에는 여기저기 지금 왕이 많이 보이죠? 여기도 왕. 지금 여러분 보는 저 확대된 글자가
한자의 왕의 기원이 되고 있는 그 왕이에요. 이때 상나라 초기의 왕의 성격은 뭐냐? 이 시대는 재정일치의 성격이고, 즉 이 왕은 세속적인 군주이자 최고의 샤만이라고 그랬었죠. 일종의 샤만 킹, 무축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초기 왕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왕의 권력은 한계가 있고 주변의 많은 방국들이나 읍을 실제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 연맹체의 성격이고, 단지 상나라 왕은 그 연맹체 맹주 같은 역할 정도는 수행할 수 있지만 직접 지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상나라 왕의 계승권도 불안정했다 그러죠. 자기 큰아들도 아니고 아들에게 계승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에게 계승되기도 하는 양계 집안을 교차했었던 상나라 왕의 계승권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했던 그런 계승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는 동서남북의 사토를 직접 지배한다라는 이념은 갖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념일 뿐이고 상나라 왕의 권한은 상당히 한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초기 왕의 여러 자료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계승했던 것이 주나라 시대 때의 왕이고, 주나라 왕은 이런 상나라 왕의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주나라 왕이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던 개념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주나라는 매우 중요하게 자신의 권위에 분식을 시키고, 그래서 왕에 만족하지 않고 이 주나라 왕은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텐즈, 즉 천자라는 개념을 매우 주나라 왕 중기에 되면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 상제가 있고 하늘의 상제를 이어받아 하늘의 아들, 즉 선 오브 헤븐이죠. 하늘의 제천자의 계승자인 주나라 왕은 땅에서 통치할 명분이 뭐가 있느냐? 하늘이 그 명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천의 수명자로서 그 명을 받았다. 바로 여기서 천명의 개념을 주나라 왕은 즐겨 사용하게 됐어요. 천명, 티엔밍이라는 이 개념, 그리고 티엔즈라는 이 천자의 개념은 주나라 왕이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꾸미기 위해 썼던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고, 그럴 때 주왕은 그럼 하늘은 누구에게 천명을 부여할까? 사실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하늘이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점지해서 그에게 천명을 줄까요? 가장 도덕군자 같은 군주일 때 하늘이 감동하여 그에게 천명을 내린다는, 이게 바로 주왕은 곧 성인 군주라는 거죠. 그런 성인 군주인 주왕이 천명을 받아 통치하는 체제를 맹자는 왕도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 왕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천명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의 통치 구조이다. 그런데 주왕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춘추시대 때 패자가 등장해서 제황공, 진문공 같은 제후 중에 군사력이 강한 강력한 제후가 주왕을 대신하여 중원의 질서를 잡는 그런 체제, 그런 시대를 맹자는 패도의 시대라고 하면서 매우 비난을 했죠. 그러나 제자백과 사상을 제가 얘기하면서 그것은 맹자의 생각이고 주왕의 그 역할을 못하니 패자라도 등장해서 패도의 시대로 질서를 그래도 잡았던 것이 춘추의 질서 체계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군주의 계승은 사실은 주나라는 장자 계승권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죠. 종법 질서로. 그러나 장자가 과연 그 사람이 성인군주라 그래서 그 큰아들까지 성인군주일 가능성은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육아에서는 하늘이 천명을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대한 군주는 자기 아들에게 계승하는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능력자에게 왕의 권위를 사양해서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육아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계승인 선양이라는 논리예요. 선양, 전설상에서는 요임금, 순임금이 선양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혈연에 기반한 바로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도 장자, 적장자를 우선한 계승권을 준 것이 주나라 왕의 시스템이었고,
덕분에 주나라는 매우 안정적인 계승권을 갖게 되고 상나라에 비해서 주왕실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주나라도 100년, 200년, 300년 지나게 되면서 결국 혈연을 매개로 했던 이 종법 질서가 서서히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춘추와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주나라 왕이 통치했던 이 서주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서 원리는 여러분에게 이미 누차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고대 국가의 핵심적인 국가의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제사 공동체와 군사 공동체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이 킹덤 체제, 즉 서주시대 때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이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에 천이 있고 그 천의 명을 받아서 지상세계에서 주왕은 천자로서 통치한다. 천자가 지상세계에서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은 하늘이 명을 내려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왕은 하늘이 명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주왕이 하는 수많은 제사가 있어요. 수많은 자연신과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주왕이 지내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뭘까? 자기에게 천명을 준 하늘에 올리는 제사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 제사를 가리켜 바로 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펑. 이 봉은 천명을 받은 군주만이 하늘에 올리는 제사라는 거죠. 근데 주나라 왕들은 천명을 다 받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다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패자 있죠. 제완공. 제완공이 주왕을 능가하는 패자가 되니까 제완공에 욕심이 생겼어요. 뭘 하고 싶었을까요? 천자를 막 할 수는 없어. 주왕이 여전히 계시니까.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제완공이 바로 그 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는 봉에 대해서, 즉 하늘에 올리는 제사, 봉에 대해서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자기가 봉선의 의식을 막 하고 싶다는 거야. 제왕공의 답변은 매우 냉혹하게 죽은 하늘에 올리는 봉의 의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비록 패자지만 천명을 받은 자입니까? 이 말이죠. 천명을 받지 않은 자는 함부로 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공이 비록 주왕을 능가하는 이 막강한 힘을 가졌으나 하늘에 올리는 봉의 의식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늘에 올리는 봉에 이어 땅의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 그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천명을 받은 군주가 올리는 매우 중요한 제사의식이 하늘과 땅의 신에게 올리는 봉과 선이라는 제사라는 거죠. 아무나 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황제가 됐어요. 진시황제는 천명을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아?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태산에 올라 봉선의 의식을 했어요. 천명을 받았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진시황은 천명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에겐 중요하지 않아. 바로 그게 황제라는 새로운 군주의 등장이에요. 이 황제 지배 체제의 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원전 221년 동아시아에 유례없는 제국이 등장하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군주는 황제라고 하는 새로운 군주가 등장했어요. 이것은 그냥 명칭의 변경인가? 왕 천자에서 황제라는 명칭의 단순한 변경이냐? 그게 아니에요. 황제는 왕과 천자를 초월하는 새로운 군주상을 그는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국시대 후반 기원전 3세기에 너도 나도 막 왕이에요. 주왕만이 아니라 주왕만이 유아독전적인 왕이었는데 이제 전국시대 후반에 가면 다 서로 너도 나도 왕이에요. 좀 속된 말로 하면 개나 소나 다 왕인 거죠. 이런 왕의 호칭에 이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 위대한 업적을 이뤘는데. 그래서 새로운 군주의 명칭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알다시피 천황, 지황, 태황 이런 명칭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명칭들을 선택하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조합을 해서 일설에 의하면 삼황오제의 황, 오제의 제를 따 황제, 중국 황띠라고 하는 새로운 군주의 명칭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왕과 천자를 계승하면서도 초월하는 새로운 군주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늘의 하위 개념의 천자가 아니에요. 황제는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심지어 시간과 우주적 질서까지 주재하는 자가 황제예요. 이제 계절과 시간의 질서를 누가 정하느냐? 황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호이고 역법인 거예요. 시황제는 태산에 올라 봉선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생각은 천자처럼 하늘의 하위 개념으로 하늘에 자신이 황제됐던 거를 아련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제 나 황제는 하늘과 땅과 우주를 내가 직접 지배하는 위대한 군주이니 이거를 하늘에 통고하듯 제사를 올리며 했던 것 같아요. 사마천 사기에는 일부의 제사관만 데리고 태산에 올라 봉선의 의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황제는 우주의 중심이고 축이기 때문에 황제가 있는 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황제는 자신이 황제로 재위했었던 기간 동안 무려 5번이나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어요. 이 황제의 여행을 순행이라고 하는데 모든 황제가 이렇게 순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황제는 순행 다니면 매우 많은 재정이 소모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그런데도 이 첫 번째 황제는 아마도 자신이 통합한 첫 번째 제국의 영토를 확인하려고 또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5번이나 천하를 순행하면서 이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황제들은 이런 순행을 위험하게 감행하진 않았죠. 황제는 시령적 지배, 즉 모든 절기와 시간의 질서를 황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를 살고 싶다면 시간의 질서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우리는 조직사회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가 정한 출근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에 해야 되는 거죠. 조직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배를 받아야 돼요. 대부분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자영업자가 되면 자기가 열고 싶을 때 열고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겠죠. 다만 자영업자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죠. 시간의 질서를 잡는다. 그게 사실 권력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 군주이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인간적 군주는 이 황제가 휴머니스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의 영역을 넘었다는 거예요. 즉 주술적 세계를 넘어 귀신의 신비주의를 벗어나고 주술적 세계를 넘어선 인간으로서 모든 우주의 자기가 중심이라는 입지전적인 그런 점에서 인간적인 군주라는 거지 이 사람이 휴머니스트여서 그런 인간적 군주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황제의 권위는 주술적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바로 이제 대부분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바로 봉건을 극복한 중앙 집권적인 통일 제국의 군주가 바로 황제고 천하는 자신이 직접 광역 행정단위로 나온 군과 36개의 군을 설치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는 현, 향, 리 같은 세부적인 행정단위를 설치하고 임기직의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임기직의 관리는 그 임기기간 동안 거기에 치안의 행정을 담당한 거지 그 지역의 영속적 지배를 하는 그 이전의 봉건제도하고는 성격이 달랐던 거죠. 통일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도량형권을 통일한 거죠. 도, 길이의 단위죠. 량, 부피. 형권은 뭐죠? 무게를 말하는 거죠. 이 무게를 달 때 무게를 다는 천칭. 그 천칭. 천칭을 달죠. 여기에
무게에 추를 다는 거죠. 이 추를 뭐라 그래요? 네, 이걸 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무게에 해당되는 추를 여기에 달고 이쪽에는 재고자 하는 물건을 달아서 무게를 재는 거죠.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이 천칭을 형이라 그러는 거죠. 이 형이 무게가 양쪽의 무게가 같아지면 이 천칭이라는 형이 똑바로 유지가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그게 평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우리는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말은 저 천칭이 똑바로 이분, 즉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그걸 한자로 상형 문자로 평이라 그러는데 형평에 맞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권을 누가 정해요? 이 무게는 황제가 정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권력자라는 거죠. 권력이라는 말은 영어의 파워의 번역어로도 쓰지만 권력은 뭐냐? 바로 사회적 기준인 도량형권을 정하는 자가 권의 힘을 갖는 거죠. 권력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율령, 법률을 정하고 문자를 통해 다만 이 문자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문자의 통일이 아니라 연구자들은 문서 행정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마다 글자들이 다 달라요. 이거를 하나의 글자로 모든 사람이 써야 된다는 걸 떠나 국가가 운영하는 공문서, 이 공문서의 포메이션과 거기에 쓰는 문자만큼은 통일한다는 걸 말해요. 사실 고대 2200년 전 모든 사회가 하나의 문자로 통일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공문서만큼은 통일시킨다. 이게 사실 문서 행정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로의 통일. 네, 지금도 여러분들 국가의 여러분들 1차선 도로의 폭은 국가가 다 정해져 있죠.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차가 크게 만들고 싶어도 양 바퀴의 폭은 1차선 도로의 폭을 넘어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차를 만들 때. 근데 이런 거 봐. 진시황제 때 이미 도로의 폭을 정해줘요. 왜? 그래야 수레 바퀴의 양 폭을 국가가 정해줘요. 그러니까 도로의 폭도 정해지는 거죠. 화폐와 경제의 통일, 사상의 통일까지. 그리고 그의 밑에 법가 계열의 신하였던 이사가 이런 말을 남기는 거죠. 황제의 명은 제이고 황제의 령은 조로 바로 바꿀 수가 있으니 바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황제가 그냥 구두로 내리는 명령이 바로 법적 효과를 갖는 제와 조가 된다는 거예요. 황제가 내리는 명령 자체가 그 자체가 제도가 되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문서화된 제도와 법만이 아니라 황제가 내리는 명령 자체가 조와 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께서는 스스로를 짐이라 칭하였다. 이사가 이렇게 다 제안을 한 거예요. 짐이라 칭하십시오. 이 이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바로 우리는 2200년 동안 지속될 황제 지배 체제가 출현하게 됐어요. 이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출현한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수도 함양은 이제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제국의 수도, 바로 함양이 제국의 수도가 됨으로써 마치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또 왕도라는 말을, 로얄 로드라는 말을 하는데 이 거대한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오늘날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천하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물망 같은 도로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도로망은 최소한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페이브먼트된 정비된 도로를 말하고 여기에서 천하의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들이 이 도로를 따라 제국의 수도 함양으로 집중되고 또 만약에 지방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군대가 출병할 수 있는 도로가 닦이는 거죠. 우리는 로마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 바로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제국의 이 도로를 말하는데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바로 진시황제 때의 그 도로들, 그걸 치도라고 그러는데 이 치도라는 말은 글자에서 보는 것처럼 치자가 뭐죠? 말맞자가 있는데 이거는 기마에 말이 달린다는 의미보단
말이 끄는 수레바퀴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치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치도는 굉장히 단단하게 마치 아스팔트 못지않을 정도로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정비된 도로를 치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도로를 따라 시황제는 무려 5번이나 천하 순행을 다녔던 것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전국시대 각 국가마다 달랐던 무게의 단위, 길이의 단위, 부피의 단위들이 달랐고 화폐가 달랐는데 그것을 도량형권을 통일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는 이것이 진제국의 기본적인 무게 단위의 추, 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약 16kg 정도 이상 되는 되게 청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한쪽에는 청동으로 만든 권을 달고 이쪽에는 재고자 하는 물건을 달아서 무게를 잴 수 있었던 것이 권이에요. 권에 지금 글자도 명문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량, 부피인데 제일 중요한 건 곡물을 푸는 우리가 말한 되나 박 같은 말 같은 그런 곡물을 푸는 단위를 그 부피를 가지고 되게 량해. 왜 곡물을 푸는 거를 부피의 단위로 많이 썼을까요? 기본적으로 왜 도량형권을 통일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조세 수치에서 형평에 맞는 동일한 도량형을 적용해야 형평에 맞는 조세 수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곡물이기 때문에 곡물을 기준으로 한 이런 되박 같은 것이 량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 볼 때 왜 조선시대 주막에서 뭐 먹고 나면 여기 얼마요? 그러면 10량만 내시오 그러죠. 이거 량이라는 게 다 원래는 무게나 그 부피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로 화폐. 지금 제 나라 지역에 칼 모양의 밍다오체인이라고 하는 명도전 같은 거. 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의 포전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 다 기본 통하는 화폐는 청동 단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화폐는 청동의 함량과 무게가 그 기준, 그 무게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게 화폐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환 수단에 종이돈 얼마 하면 이게 10만 원이다, 5만 원이다라는 거는 그 가치를 우리가 합의돼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이제 5만 원이라는 종이돈이 실제 5만 원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저장 교환 수단으로 합의됐기 때문이죠. 근데 고대 화폐는 이 자체가 등가의 가치를 갖는 청동이인 거예요. 근데 진나라는 놀랍게도 훗날 그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화폐로 쓰게 되는 동그란 모양의 코인 형태를 진나라는 썼어요. 그래서 진이 통일한 다음에 진나라 형태의 코인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화폐의 가치가 얼마냐? 화폐의 이 청동의 무게가 곧 그 화폐의 가치예요. 얼마만큼 무게냐? 여기 진나라 화폐는 아예 써졌어요. 뭐라고 했죠? 발량의 화폐라는 거예요. 1량의 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1량이 되게 어느 정도냐? 청동 32g 정도가 1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량전원 무게는 얼마여야 되는 거죠? 청동 16g 정도 돼야 발량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악덕상인이라면 이거 막 밤마다 이거 깎아가지고 이걸 가볍게 만들어서 2개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의 발량, 한 8g밖에 안 되는 걸 만들고 이거 발량전이라고 유통하려고 하겠죠. 실제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등가의 무게여야 그 가치인데 악덕상인이나 위조주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 무게가 되지 않는 훨씬 불량주화를 만들어서 갈거나 그래서 유통하는. 그래서 진나라의 법률에는 불량주화, 발량전의 무게가 아닌 화폐를 쓰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거 보면 그런 일들이 매우 빈번히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법률로 발량전의 이런 무게의 등가의 청동이 아닌 걸 함부로 쓰면 엄정한 법률로 처벌하는 걸 말해요. 네, 이렇게 사회적 척도와 기준의 제시, 그것이 곧 황제의 권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문자의 통일, 사실은 문자의 통일보다는 제가 문서의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각 나라의 글자들을 보세요. 그래서 가령 이런 글자 보면 상당히 재밌죠. 여기 보면은
이게 편안할 안자예요. 이게 고대 중국인들은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그게 안정된다고 본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관점인데 여성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가옥 구조 안에 여성이, 이 고대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손을 딱 모으고 있는 게 고대 갑골문의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여자가 딱 준비하고 있는 이 상태, 이걸 안자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제나라의 안자, 초나라의 안자, 연나라, 진나라 다 안자의 모양, 글자, 그다음에 수레승자, 글자들이 다 제각각이었죠. 기본적으로는 갑골문자의 상형문자에서 계승 발전됐지만 각 나라마다 문자의 서체가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진나라가 통일시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비문은 지금의 중국의 산동성, 시황제가 여행 다닐 때 굉장히 즐겨 방문하고 머물기 좋아했다라는 지금 산동성의 낭야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사가 비문을 세워서 시황제의 영광의 시대를 기록했던 낭야대 비문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탁본을 떠보면. 그렇죠. 황제라는 글자가 분명히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진시황제가 문자를 통일했다고 할 때 이게 시황제가 통일한 문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밝혀진 여러 주간이나 목간을 보면 서체가 다 달라요. 그럼 도대체 문자를 통일한다고 했는데 통일을 시키지 못한 거냐? 사실은 문자의 통일은 단순한 서체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바로 중국의 호남성, 귀주성, 사천성의 세 성의 교계지인 저 중국의 호남성 아주 오지, 바로 중국의 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 리아라는 곳은 중국의 장강 유역 지류에 있는 유수라는 곳에 있는데 아주 시골이에요. 근데 여기가 옛날 전국시대 이후부터 여러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여기서 고대부터 장강의 지류인 유수가 흐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수가 아주 천천히 흐르는 강물이고, 여기가 리아진이라는 아주 오지의 마을이었어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여기에 이제 건물을 세우려고 토양을 다지고 하다가 여기서 운물을 발견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안 썼는지 운물인 건 확실한데, 이 운물이 지하로 한 15m 깊은 운물인데 진흙과 흙이 꽉 차 있어서 매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운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물인 이유는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땅 속에 이렇게 목곽이 십자 형태로 딱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물정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운물정자를 이렇게 쓰느냐? 지하수를 원활하게 퍼올리고 이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이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목곽 구조를 만드는데 이렇게 딱 정자 형태로, 요즘 말하면 샵이죠. 샵 같은, 해시태그 같은 이 모양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운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2002년 이 운물을 1호 운물이라고 명명을 내렸는데, 그래서 그 땅 속에 진흙들을 퍼 올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중국은 땅만 파면 막 유물들이 나와요. 이 운물 하나에서 38,000매의 목간이 나왔어요. 종이가 등장하기 이전에 고대 기록 매체가 뭐죠? 나무나 대나무에 기록됐던, 이걸 우리가 간독이라 그러죠. 이 시대는 종이가 쓰던 시대가 아니니까 여기서 38,000매의 간독이 나왔는데, 이거 시구라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분석했더니 바로 2200년 전 진시황제 때의 그 목간이었던 것이 밝혀졌어요. 38,000매.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에서 그동안 발견된 목간이 얼마나 되게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목간 다 해야 1000여 매 정도예요. 근데 중국은 하나 퍼올리면 몇만 매가 그냥 나와요. 자, 이게 바로 리아에서 발견된 2200년 전 운물의 그 윗부분이고, 땅속까지 이렇게 목곽이 꽉 차 있고,
연구자들은 이 토양의 토층 번호를 매기고 각 토층마다 발견된 목간에게 고유 번호를 매겨요. 이 토층에서 발견된 몇 번째 목간이다.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2200년 전 진시황제 때에 저 남쪽, 제국의 남쪽 변경 지역에 보냈던 공문서예요. 제국의 수도 함양에서 전국의 군, 현, 향, 리까지 또 황제에서 말단 관리까지 일사불란하게 수발됐던 문서 행정을 보여주는 바로 제국의 정밀한 행정체계를 증명한 리아에서 발견됐던 진간이죠. 근데 이 발견된 지역이 그러면 어떤 단위 행정구역이냐? 놀랍게도 그동안 사료에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행정단위였어요. 바로 동정군, 바로 이 근처에 동정, 지금도 뚱팅후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정군 천능현이라는 동정군 천능현에서 발견된 바로 38,000여 매의 목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비유할 때 문서 행정은 제국을 운영하는 혈관과도 같은 바로 그 중요한 기제였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38,000매 지금 복원 작업을 거치고 일부 공개가 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연구자들이 첫 번째 제국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국의 행정체계를 엿볼 수 있는 리아에서 발견된 진간인데 자, 그중에서 대부분 뭐냐면 국가가 지방에게 각종 행정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문서고 이게 군, 현, 향리로 문서가 하달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리, 향, 현, 군 그리고 황제에게까지 문서가 다시 상주되는 문서가 유통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받은 문서를 하급 단위의 행정 단위로 보낼 때 보내기 전에 카피본을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본, 복사본이었던 문서가 이 운물에 공교롭게도 38,000매가 있어요. 왜 운물에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진제국이 약 15년 만에 무너지는 과정에서 제국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천능현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문서를 쓰레기 처분하듯 운물에다가 폐기 처분했는데 이게 22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2200년 전 이 리아 진간의 내용을 읽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여러분 추론을 해보세요. 네, 좀 눈썰미 있는 학생들은 좀 이거 뭐 알 것도 같고, 학생. 학생들이 보면 되게 교수님 숫자들이 막 보여요. 슈즈. 이거 혹시 뭐 호구조사나 인구조사한 건가요? 혹시 세금 명세서 같은 건가요? 학생들이 합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잘 본 거죠. 맞아요. 이것은 숫자가 나열되는데 제가 내린 차순으로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일부가 파손됐고 여기서 볼까요? 7, 9, 63, 6, 9, 54, 5, 9, 45, 4, 9, 36, 3, 9, 27, 2, 9, 18. 네, 이 목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9, 9, 81부터 맨 마지막까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2200년 전의 구구단 표예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되게 흥미롭죠. 이것은 아마도 이 말단 관리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은 문서를 읽고 쓰고 관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구조사와 세금을 걷고 호구조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산술 능력이 있어야 했어요. 그럴 때 이 관리들은 이건 아마 자기가 암기하용으로 가졌던 구구단표일 수도 있고 자기가 연습했던 것일 수도 있는지 모르나 이 2200년 전 공문서 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구구단표, 집안 말단 관리에게 요구됐던 기초적인 직능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정확한 문서 처리와 산술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이거 발견됐을 때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 가장 오래된 구구단표라는 걸로 공인받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이 이 리아진간의 일부, 지금 호남성 박물관에 가면 이 리아진간의 일부가 완전히 아크릴로 산소를 차단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크기를 잘 알 수 없죠. 저희 연구자들이 수년 전에 호남성 문물고고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간 이유는 이 리아진간을 저희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복원 작업 중인 2200년 전 진시황제 때 리아진간을 원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진 찍으면 안 되지만 제 왼손에 들려있는 자 이거 보니까 크기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후레쉬를 터뜨리지 않고 진시황제 때 공문서, 문서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결국 제국은 엄정한 법률과 철저한 문서 행정을 통해서 제국이 운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리아진간의 실체였어요. 이제 2년 전부터 이 리아진간에 해독된 첫 번째 주석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간독자료의 제일 연구가 활발한 무한대학 연구팀에서 무한대학 간독중심센터에서 출판사에서 리아진간독 교석 제1권 이제 2권까지 해서 지금 책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시황제 첫 번째 그 제국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황제의 권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매우 흥미롭게 전달할 수 아마 한 세대는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또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최근에清华대학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전국시대 주간까지 나왔는데 아까 말했던 그 리아진간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 이 진간의 경우는 무려 9단표가 아니라 19 곱하기 19단표예요. 이게 발견돼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19단표가 발견돼서 아마 기네스에서清华대 소장 전국시대 주간이 세계 최고의 계산 산술표다라는 것이 공인받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 제국이 출현하면서 이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제국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했는데 이상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제국의 유산 바로 장성과 진시황의 병마용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제국을 실제 완성한 한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